안녕하세요. 철학마루입니다. 쇼펜하우어에 이어 두 번째 서양 철학 시간입니다. 알베르 까뮈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철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까뮈는 프랑스의 철학자임과 동시에 역대 두 번째로 어린 43세라는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뛰어난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상 후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무렵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생전 인터뷰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없는 죽음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던 까뮈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없는 죽음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아이러니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괜한 우수에 젖게 하기도 합니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는 부조리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까뮈에게 있어 부조리란 인생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가망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나의 상태나 감정으로 정의됩니다. 까뮈가 살던 시대는 과학과 이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는커녕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 전역이 전쟁의 포화로 잿더미가 되자 사람들은 큰 상실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까뮈에겐 과학과 이성에 대한 기대가 무참히 짓밟힌 이러한 상실감 역시 부조리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늘 노동자와 같이 지식이나 사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일반인의 시점에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부조리란 나의 삶의 욕망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또 만들려고 하지만 무의미한 세상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며 부조리 때문에 내가 느끼는 고통 역시 내가 살고자 하는 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까뮈는 우리에게 반항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등지고 나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게 부조리라면 더없이 절망적이더라도 악에 받쳐 이런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 인간이고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까뮈의 입장에서는 그저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신념이 무너졌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 즉 철학적 자살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까뮈의 사상을 나름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미하엘 하우스켈러가 쓴 왜 살아야 하는가의 까뮈 파트를 낭독하며 그의 사상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조리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 삶을 수호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세계에 관심을 갖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데는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는 마땅한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알다시피 어차피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기껏해야 불가피한 죽음을 약간 더 미루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명령한다. 우리에게는 딱히 선택권이 없다. 까미는 이를 가리켜 반항이라고 부른다. 반항은 패스트의 핵심이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베르나르 리유는 오랑이라는 알제리 도시에 살고 있는 의사다. 그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오랑을 강타하자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복지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쉬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제로 누군가를 치료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친구인 타루는 리유에게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효과를 거두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나 헌신적으로 일하냐고 묻는다. 리유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 된다고 답한다. 하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리유에게는 세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옳아 보였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유는 알지 못한다. 리유가 아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원인이나 결과와는 관계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거나 곁에 있어줌으로써 자신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전부다. 이는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순전히 주어진 상황이 요구하는 일일 뿐이다.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어요. 혹시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떤 여자가 죽음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안 돼 하고 절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에는 도저히 무심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렸고 세계의 질서 자체에 맞서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혹은 그랬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좀 더 겸손해졌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만큼은 익숙해질 수가 없겠더군요. 이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리유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그의 강점이라기보다 약점이다. 리유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하자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리유의 약점은 온 힘을 다해 죽음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촉발하는 순간, 심지어 신이 우리 편에 서 있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촉발하는 순간 도덕적 강점으로 변모한다. 타루는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상대로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승리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자 리유는 그렇다고 싸움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싸움은 설령 끝없는 패배를 의미할지라도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리유는 이 싸움이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유의 저항을 부추기는 것은 영웅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품이다. 다시 말해 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저항하기를 택한다는 혹은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항은 명백히 해야 할 일이다. 다른 선택지는 사실상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리유는 아이들이 고문을 당해야 하는 세계 질서라면 나는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를 거부하겠다고 말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이반 카라마조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세계 질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터무니없는 일이다. 증오, 더 정확히는 저항과 반항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싸움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싸움은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수단이다. 삶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특히 다른 사람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중요하다. 반항은 무언가에 맞서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타루는 리유에게 이렇게 상기시킨다. 물론 인간은 피해자를 위해 싸워야 하지. 하지만 그것 외에는 관심을 다 끊어버린다면 싸움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리유는 타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사랑이 없는 세계는 죽은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결국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기와 경의를 느끼기를 갈망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운이 좋다면 실제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고향은 바다의 파도 속에, 광활한 하늘 아래, 사랑의 구속 안에 놓여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얻은 셈이다. 우리는 고통이나 구원 같은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초에 무엇을 의미하기는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의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리유는 메르소도 칼리굴라도 되지 못한 부류의 인간이다. 그는 부조리가 요구하는 반항하는 인간이다. 리유가 나타내는 반응만이 부조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리유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의 부정은 근원적인 긍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인가 자신이 취하는 자세가 정당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반항한다. 리유는 삶을 긍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살 권리와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긍정하기 때문에 패스트에 맞서 싸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리유는 인간의 연대를 긍정하기도 한다. 리유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무언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공통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 까미의 주장에 따르면 반항과 연대는 한데 묶여 있다. 연대감은 반항을 불러일으키며 반항은 연대의 실천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연대를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반항, 혹은 러시아 혁명처럼 결과적으로 인간의 연대를 무시하거나 포기하게 된 반항은 모두 진정한 반항이 아니다. 진정한 반항은 개인을 고독으로부터 끌어낸다. 반항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최우선 가치를 세우는 공통 기반이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는 까미가 새롭게 설정한 인상 깊은 근본 철학이다. 바로 이 인식론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미 없는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 대신 주관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 세계를 쌓아 올린다. 이방인에 등장하는 메르소의 세계는 여전히 데카르트적이다. 메르소의 자아는 홀로 고독하게 생각에 빠져 있다.
부조리한 세계에 직면하자 내면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갈 뿐이다. 그런 자아에게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론적 고독을 벗어날 방법도 세계의 소유권을 되찾을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리유는 자아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난다. 자신의 운명을 인류 공동의 운명에 단단히 묶음으로써 또한 생각, 관찰과 성찰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체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까미가 반항하는 인간에서 다루기도 하는 이반 카라마조프처럼 리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스스로를 구원하기를 거부한다. 모두 함께 구원을 받거나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다. 연민을 근거로 스스로의 구원 가능성을 포기함으로써 리유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돈키호테 정신에 스스로를 내맡긴다. 설령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더라도 형이상학적 불이든 정치적 불이든 불의를 받아들인다는 대안보다는 훨씬 낫다는 정신으로 무장한다. 부조리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이다. 삶이라는 한계 안에서 반항하라. 하지만 까미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갑자기 가능한 것으로 뒤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표가 성취될 수 있고 긴장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이 겪는 고통이 끝이 나고 심지어 죽음마저 정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까미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 반세기가 넘게 지난 오늘날 실제로 어떤 과학자들은 노화를 막거나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냄으로써 죽음 자체를 정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죽음의 필연성을 정복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최악의 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죽음과 싸워 이기고자 해야 한다. 까미처럼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세계의 자연적인 질서가 근본적으로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에 반항하라고 권고한다. 이런 유사점들을 놓고 보자니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까미라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의 행동 강령에 특히 급격한 생명 연장이라는 목표에 찬성했을까? 처음에는 확실히 동의할 것 같았다. 예컨대 까미는 형이상학적 반항이 인간이 자신이 처한 조건에 저항하는 수단이자 온 세계에 저항하는 수단이라고 서술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이는 인간과 세계의 목적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조건들에 저항해야 한다. 정말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반항은 죽음에 드러나는 인간 삶의 불안정성과 악에 드러나는 인간 삶의 분열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의 고통에 맞서 조화를 이루기를 염원하는 욕망의 정당한 요구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형이상학적 반항은 죽음에 대한 반항이다. 인간의 반항은 비극적이고 고양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언제나 죽음에 대한 기나긴 저항이자 보편적 사형 선고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다. 우리가 보편적 사형 선고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즉 인간 필멸성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그 대신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것은 불멸성일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불멸성을 추구해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다소 의외로 까미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 까미는 핀다로스의 경구 한 줄을 시제프 신화에서 활용한다. 내 영혼이여,
불멸하는 삶을 열망하지 말라. 그 대신 가능의 한계 내에서 마음껏 뛰놀아라. 이상하다. 어떻게 죽음에 반항하는 동시에 불멸하는 삶을 열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까미가 반항과 혁명을 구별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필연적 죽음을 없애려면 우리에게는 혁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혁명은 늘 폭력과 압제와 죽음을 수반한다. 따라서 혁명은 애초에 반항이 시작된 계기를 배반하는 경향이 있다. 까미는 이런 배반이 일어나는 사례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하나는 파시즘, 즉 독일 국가사회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 즉 소련 공산주의였다. 파시즘은 니체의 초인의 출현을 염원하면서 마치 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권세를 휘두를 것을 지지자들에게 요구한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일시적으로 전 인류를 노예로 만들므로써 전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혁명의 동기 자체는 정당하다. 하지만 혁명을 완수하는 데 요구되는 힘은 유익을 줘야 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필연적으로 해악을 끼쳤다. 사람들이 서로를 죽인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필멸성을 거부하는 대신 전 인류의 불멸성을 열망하기 때문이다. 까미의 관점에서 보자면 트랜스 휴머니즘은 반항이 아니라 혁명을 필요로 한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한계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전면적인 자유를 획득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까미는 그런 목표를 실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반드시 모순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반항이 의문을 제기하는 대상이 바로 전면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다. 우월한 자에게 금지된 영역을 침범할 권한을 부여하는 무제한적인 힘이 바로 반항하는 인간이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반항하는 인간은 전면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대신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받기를 바란다. 반항하는 인간은 분명 일정 수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반항하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존재를 파괴할 권리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폐지할 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누구에게도 굴욕감을 주지 않는다. 그가 요구하는 자유는 모두를 위한 자유다. 그가 거부하는 자유는 모두에게 금지되는 자유다. 반항하는 인간은 주인에게 맞서는 노예일 뿐만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세계에 맞서는 인간이기도 하다. 절대적 자유는 사실상 가장 강한 자의 지배할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반항하는 자는 자유가 정의에 의해 조절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정의가 자유에 의해 조절되기를 바란다. 절대적 자유는 정의를 비웃는다. 절대적 정의는 자유를 부정한다.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자유와 정의는 서로에게서 스스로의 한계를 찾아내야 한다. 혁명가는 자유와 정의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칼리굴라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침내 절대 권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존재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에는 더 이상 한계가 없어진다. 이에 칼리굴라보다 훨씬 분별력이 뛰어난 부인 카에소니아는 이렇게 답한다. 가능도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요컨대 까미는 가능의 수호자다. 그는 자유와 정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가치 역시 인정한다. 반항이 철학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한계의 철학일 것이다. 혁명가와 달리 반항가의 목표는 인간 삶의 조건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인간 삶의 조건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말이다. 그 대신 반항가의 목표는 불의를 늘리지 않음으로써 정의를 받드는 것. 고난이 가능한 세계에서 행복을 받드는 것이다. 삶을 요구하는 대신 살아갈 이유를 요구하는, 달리 말해 의미 있는 존재를 요구하는, 반항하는 인간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싸운다. 다시 말해 반항하는 인간은 죽거나 죽임으로써 우리가 아닌 존재를 생성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그 대신 살거나 살림으로써 마땅히 우리인 존재를 창조하라고 촉구하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이 세계가 나쁜 곳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희생이 치러져야 할 것이다. 반면 까미는 세계가 온전히 좋은 곳은 아니더라도 보호하고 촉진하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 이때 나쁜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느낌이다. 까미가 이해하기로는 심지어 죽음마저 아예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존재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유와 권력에 한계를 정해줄 뿐더러 어떤 식으로인가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켜주기 때문이다. 마치 바라건대 좋은 이야기의 결말처럼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이야기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이런 모순이 존재한다. 인간은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시에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사실 인간은 세계에 매달리는 존재이며 절대 다수가 세계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계를 늘 잊어버리기를 바라기는커녕 세계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고통을 받는다. 고국에서 추방당한 채 이방인으로서 세계를 살아간다. 만족감이 생생하게 차오르는 순간을 빼고는 모든 현실이 불완전해 보인다. 구멍의 행방을 찾는 것, 강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마침내 삶을 운명으로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진정한 열망이다. 하지만 적어도 의식의 영역에서 그들을 그들 자신과 화해시킬 이런 전망이 나타난다면 오직 모든 것이 완성에 이르는 죽음이라는 찰나의 순간에만 나타날 수 있다. 세계에 단 한 번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까미의 반항은 세계를 나쁜 곳이라고 일축하고 쇼펜하우어처럼 삶을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인식하기는커녕 삶에 대한 강렬한 식욕으로부터 영감과 기반을 얻는다. 삶을, 아름다움을, 감각적인 즐거움을, 인체의 따스함을, 인간의 사랑을 강렬하게 갈구한다. 상실감이 깊이 사무치는 순간에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가 지금 그대로 존재하기를, 시간이 실제하지 않기를, 누구도 늙지도 죽지도 아름다움이 소멸되지 않으며 삶이 언제나 활기와 광채를 내뿜는 나라로 도피하기를 바라도록 만드는 것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며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앞으로도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라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광적인 열정이다. 이상적인 나라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까뮈의 형이상학적 반항은 주로 정치적 반항으로 전개되고는 한다. 삶의 적대적인 존재, 세계에 불의를 더하는 존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 존재 가운데는 온갖 종류의 인간 독재자와 폭군이 있고 현대판 칼리굴라들이 있으며 이른바 더 큰 선을 위해 개인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혁명가들이 있다. 삶의 유일한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사는 법과 죽는 법을 배우라. 신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라. 까미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완성 작품 최초의 인간은 화해 분위기로 끝이 난다. 주인공 자크 코르물이 다분히 까미를 닮은 인물은 불과 40세의 나이임에도 이제 노년이 다가옴을 느낀다. 그는 삶을 좋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필연적으로 소멸한다는 사실에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인간 필멸성과 화해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자 한다. 심지어 죽음에 감사하는 기세까지 살짝 드러난다. 오늘 그는 삶과 젊음과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미끄러지듯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중 어떤 것도 손에 붙들 수 없었다. 눈먼 희망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 희망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그를 일상 너머로 올려다준 힘, 그에게 아낌없이 자양분을 퍼다준 힘, 가장 모진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애써준 힘, 바로 그 불가해한 힘이 여태까지 식을 줄 모르는 관대함으로 그에게 살아갈 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었듯이 이제 그에게 순순히 늙고 죽을 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이었다. 낭독 잘 들으셨는지요? 까미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경험도 우열이 있을 수 없으며 결국 인간에게는 감각적 경험이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무의미하며 어떤 경험이든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까미가 말하는 삶에 대한 광적인 열정이 유한한 삶을 빛내기 위한 다양한 경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듯 저희 채널의 영상 역시 여러분의 더 좋은 삶에 일조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철학마루입니다. 쇼펜하우어에 이어 두 번째 서양 철학 시간입니다. 알베르 까뮈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철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까뮈는 프랑스의 철학자임과 동시에 역대 두 번째로 어린 43세라는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뛰어난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상 후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무렵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생전 인터뷰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없는 죽음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던 까뮈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없는 죽음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아이러니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괜한 우수에 젖게 하기도 합니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는 부조리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까뮤에게 있어 부조리란 인생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가망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나의 상태나 감정으로 정의됩니다. 까뮤가 살던 시대는 과학과 이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는커녕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 전역이 전쟁의 포화로 잿더미가 되자 사람들은 큰 상실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까뮤에겐 과학과 이성에 대한 기대가 무참히 짓밟힌 이러한 상실감 역시 부조리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늘 노동자와 같이 지식이나 사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일반인의 시점에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부조리란 나의 삶의 욕망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또 만들려고 하지만 무의미한 세상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며, 부조리 때문에 내가 느끼는 고통 역시 내가 살고자 하는 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까미는 우리에게 반항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등지고 나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게 부조리라면 더없이 절망적이더라도 악에 받쳐 이런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 인간이고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까뮤의 입장에서는 그저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신념이 무너졌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 즉 철학적 자살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까뮤의 사상을 나름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미하엘 하우스켈러가 쓴 왜 살아야 하는가의 까미 파트를 낭독하며 그의 사상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조리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 삶을 수호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세계에 관심을 갖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데는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는 마땅한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알다시피 어차피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기껏해야 불가피한 죽음을 약간 더 미루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명령한다. 우리에게는 딱히 선택권이 없다. 까미는 이를 가리켜 반항이라고 부른다. 반항은 패스트의 핵심이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베르나르 리유는 오랑이라는 알제리 도시에 살고 있는 의사다. 그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오랑을 강타하자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복지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쉬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제로 누군가를 치료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친구인 타루는 리유에게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효과를 거두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나 헌신적으로 일하냐고 묻는다.
리유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 된다고 답한다. 하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리유에게는 세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옳아 보였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유는 알지 못한다. 리유가 아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원인이나 결과와는 관계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거나 곁에 있어줌으로써 자신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전부다. 이는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순전히 주어진 상황이 요구하는 일일 뿐이다.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어요. 혹시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떤 여자가 죽음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안 돼 하고 절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에는 도저히 무심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렸고 세계의 질서 자체에 맞서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혹은 그랬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좀 더 겸손해졌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만큼은 익숙해질 수가 없겠더군요. 이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리유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그의 강점이라기보다 약점이다. 리유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하자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리유의 약점은 온 힘을 다해 죽음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촉발하는 순간, 심지어 신이 우리 편에 서 있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촉발하는 순간 도덕적 강점으로 변모한다. 타루는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상대로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승리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자 리유는 그렇다고 싸움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싸움은 설령 끝없는 패배를 의미할지라도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리유는 이 싸움이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유의 저항을 부추기는 것은 영웅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품이다. 다시 말해 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저항하기를 택한다는 혹은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항은 명백히 해야 할 일이다. 다른 선택지는 사실상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리유는 아이들이 고문을 당해야 하는 세계 질서라면 나는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를 거부하겠다고 말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이반 카라마조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세계 질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터무니없는 일이다. 증오, 더 정확히는 저항과 반항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싸움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싸움은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수단이다. 삶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특히 다른 사람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중요하다. 반항은 무언가에 맞서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타루는 리유에게 이렇게 상기시킨다. 물론 인간은 피해자를 위해 싸워야 하지.
하지만 그것 외에는 관심을 다 끊어버린다면 싸움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리유는 타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사랑이 없는 세계는 죽은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결국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기와 경의를 느끼기를 갈망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운이 좋다면 실제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고향은 바다의 파도 속에, 광활한 하늘 아래, 사랑의 구속 안에 놓여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얻은 셈이다. 우리는 고통이나 구원 같은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초에 무엇을 의미하기는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의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리유는 메르소도 칼리굴라도 되지 못한 부류의 인간이다. 그는 부조리가 요구하는 반항하는 인간이다. 리유가 나타내는 반응만이 부조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리유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의 부정은 근원적인 긍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인가 자신이 취하는 자세가 정당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반항한다. 리유는 삶을 긍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살 권리와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긍정하기 때문에 패스트에 맞서 싸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리유는 인간의 연대를 긍정하기도 한다. 리유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무언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공통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 까미의 주장에 따르면 반항과 연대는 한데 묶여 있다. 연대감은 반항을 불러일으키며 반항은 연대의 실천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연대를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반항, 혹은 러시아 혁명처럼 결과적으로 인간의 연대를 무시하거나 포기하게 된 반항은 모두 진정한 반항이 아니다. 진정한 반항은 개인을 고독으로부터 끌어낸다. 반항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최우선 가치를 세우는 공통 기반이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는 까미가 새롭게 설정한 인상 깊은 근본 철학이다. 바로 이 인식론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미 없는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 대신 주관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 세계를 쌓아 올린다. 이방인에 등장하는 메르소의 세계는 여전히 데카르트적이다. 메르소의 자아는 홀로 고독하게 생각에 빠져 있다. 부조리한 세계에 직면하자 내면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갈 뿐이다. 그런 자아에게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론적 고독을 벗어날 방법도, 세계의 소유권을 되찾을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리유는 자아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난다. 자신의 운명을 인류 공동의 운명에 단단히 묶음으로써 또한 생각, 관찰과 성찰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체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까미가 반항하는 인간에서 다루기도 하는 이반 카라마조프처럼 리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스스로를 구원하기를 거부한다. 모두 함께 구원을 받거나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다.
연민을 근거로 스스로의 구원 가능성을 포기함으로써 리유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돈키호테 정신에 스스로를 내맡긴다. 설령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더라도 형이상학적 불이든 정치적 불이든 불의를 받아들인다는 대안보다는 훨씬 낫다는 정신으로 무장한다. 부조리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이다. 삶이라는 한계 안에서 반항하라. 하지만 까미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갑자기 가능한 것으로 뒤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표가 성취될 수 있고 긴장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이 겪는 고통이 끝이 나고 심지어 죽음마저 정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까미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 반세기가 넘게 지난 오늘날 실제로 어떤 과학자들은 노화를 막거나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냄으로써 죽음 자체를 정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죽음의 필연성을 정복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최악의 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죽음과 싸워 이기고자 해야 한다. 까미처럼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세계의 자연적인 질서가 근본적으로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에 반항하라고 권고한다. 이런 유사점들을 놓고 보자니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까미라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의 행동 강령에 특히 급격한 생명 연장이라는 목표에 찬성했을까? 처음에는 확실히 동의할 것 같았다. 예컨대 까미는 형이상학적 반항이 인간이 자신이 처한 조건에 저항하는 수단이자 온 세계에 저항하는 수단이라고 서술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이는 인간과 세계의 목적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조건들에 저항해야 한다. 정말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반항은 죽음에 드러나는 인간 삶의 불안정성과 악에 드러나는 인간 삶의 분열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의 고통에 맞서 조화를 이루기를 염원하는 욕망의 정당한 요구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형이상학적 반항은 죽음에 대한 반항이다. 인간의 반항은 비극적이고 고양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언제나 죽음에 대한 기나긴 저항이자 보편적 사형 선고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다. 우리가 보편적 사형 선고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즉 인간 필멸성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그 대신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것은 불멸성일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불멸성을 추구해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다소 의외로 까미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 까미는 핀다로스의 경구 한 줄을 시제프 신화에서 활용한다. 내 영혼이여, 불멸하는 삶을 열망하지 말라. 그 대신 가능의 한계 내에서 마음껏 뛰놀아라. 이상하다. 어떻게 죽음에 반항하는 동시에 불멸하는 삶을 열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까미가 반항과 혁명을 구별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필연적 죽음을 없애려면 우리에게는 혁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혁명은 늘 폭력과 압제와 죽음을 수반한다. 따라서 혁명은 애초에 반항이 시작된 계기를 배반하는 경향이 있다. 까미는 이런 배반이 일어나는 사례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하나는 파시즘, 즉 독일 국가사회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 즉 소련 공산주의였다. 파시즘은 니체의 초인의 출현을 염원하면서 마치 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권세를 휘두를 것을 지지자들에게 요구한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일시적으로 전 인류를 노예로 만들므로써 전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혁명의 동기 자체는 정당하다. 하지만 혁명을 완수하는 데 요구되는 힘은 유익을 줘야 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필연적으로 해악을 끼쳤다. 사람들이 서로를 죽인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필멸성을 거부하는 대신 전 인류의 불멸성을 열망하기 때문이다. 까미의 관점에서 보자면 트랜스 휴머니즘은 반항이 아니라 혁명을 필요로 한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한계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전면적인 자유를 획득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까미는 그런 목표를 실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반드시 모순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반항이 의문을 제기하는 대상이 바로 전면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다. 우월한 자에게 금지된 영역을 침범할 권한을 부여하는 무제한적인 힘이 바로 반항하는 인간이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반항하는 인간은 전면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대신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받기를 바란다. 반항하는 인간은 분명 일정 수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반항하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존재를 파괴할 권리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폐지할 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누구에게도 굴욕감을 주지 않는다. 그가 요구하는 자유는 모두를 위한 자유다. 그가 거부하는 자유는 모두에게 금지되는 자유다. 반항하는 인간은 주인에게 맞서는 노예일 뿐만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세계에 맞서는 인간이기도 하다. 절대적 자유는 사실상 가장 강한 자의 지배할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반항하는 자는 자유가 정의에 의해 조절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정의가 자유에 의해 조절되기를 바란다. 절대적 자유는 정의를 비웃는다. 절대적 정의는 자유를 부정한다.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자유와 정의는 서로에게서 스스로의 한계를 찾아내야 한다. 혁명가는 자유와 정의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칼리굴라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침내 절대 권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존재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에는 더 이상 한계가 없어진다. 이에 칼리굴라보다 훨씬 분별력이 뛰어난 부인 카에소니아는 이렇게 답한다. 가능도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요컨대 까미는 가능의 수호자다. 그는 자유와 정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가치 역시 인정한다. 반항이 철학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한계의 철학일 것이다. 혁명가와 달리 반항가의 목표는 인간 삶의 조건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인간 삶의 조건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말이다. 그 대신 반항가의 목표는 불의를 늘리지 않음으로써 정의를 받드는 것. 고난이 가능한 세계에서 행복을 받드는 것이다. 삶을 요구하는 대신 살아갈 이유를 요구하는, 달리 말해 의미 있는 존재를 요구하는 반항하는 인간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싸운다. 다시 말해 반항하는 인간은 죽거나 죽임으로써
우리가 아닌 존재를 생성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그 대신 살거나 살림으로써 마땅히 우리인 존재를 창조하라고 촉구하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이 세계가 나쁜 곳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희생이 치러져야 할 것이다. 반면 까미는 세계가 온전히 좋은 곳은 아니더라도 보호하고 촉진하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 이때 나쁜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느낌이다. 까미가 이해하기로는 심지어 죽음마저 아예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존재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유와 권력에 한계를 정해줄 뿐더러 어떤 식으로인가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켜주기 때문이다. 마치 바라건대 좋은 이야기의 결말처럼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이야기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이런 모순이 존재한다. 인간은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시에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사실 인간은 세계에 매달리는 존재이며 절대 다수가 세계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계를 늘 잊어버리기를 바라기는커녕 세계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고통을 받는다. 고국에서 추방당한 채 이방인으로서 세계를 살아간다. 만족감이 생생하게 차오르는 순간을 빼고는 모든 현실이 불완전해 보인다. 구멍의 행방을 찾는 것, 강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마침내 삶을 운명으로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진정한 열망이다. 하지만 적어도 의식의 영역에서 그들을 그들 자신과 화해시킬 이런 전망이 나타난다면 오직 모든 것이 완성에 이르는 죽음이라는 찰나의 순간에만 나타날 수 있다. 세계에 단 한 번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까미의 반항은 세계를 나쁜 곳이라고 일축하고 쇼펜하우어처럼 삶을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인식하기는커녕 삶에 대한 강렬한 식욕으로부터 영감과 기반을 얻는다. 삶을, 아름다움을, 감각적인 즐거움을, 인체의 따스함을, 인간의 사랑을 강렬하게 갈구한다. 상실감이 깊이 사무치는 순간에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가 지금 그대로 존재하기를, 시간이 실제하지 않기를, 누구도 늙지도 죽지도 아름다움이 소멸되지 않으며 삶이 언제나 활기와 광채를 내뿜는 나라로 도피하기를 바라도록 만드는 것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며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앞으로도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라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광적인 열정이다. 이상적인 나라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까뮈의 형이상학적 반항은 주로 정치적 반항으로 전개되고는 한다. 삶의 적대적인 존재, 세계에 불의를 더하는 존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 존재 가운데는 온갖 종류의 인간 독재자와 폭군이 있고 현대판 칼리굴라들이 있으며 이른바 더 큰 선을 위해 개인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혁명가들이 있다. 삶의 유일한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사는 법과 죽는 법을 배우라. 신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라. 까미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완성 작품 최초의 인간은 화해 분위기로 끝이 난다. 주인공 자크 코르물이 다분히 까미를 닮은 인물은 불과 40세의 나이임에도 이제 노년이 다가옴을 느낀다. 그는 삶을 좋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필연적으로 소멸한다는 사실에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인간 필멸성과 화해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자 한다. 심지어 죽음에 감사하는 기세까지 살짝 드러난다. 오늘 그는 삶과 젊음과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미끄러지듯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중 어떤 것도 손에 붙들 수 없었다. 눈먼 희망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 희망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그를 일상 너머로 올려다준 힘. 그에게 아낌없이 자양분을 퍼다준 힘. 가장 모진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애써준 힘. 바로 그 불가해한 힘이 여태까지 식을 줄 모르는 관대함으로 그에게 살아갈 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었듯이 이제 그에게 순순히 늙고 죽을 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이었다. 낭독 잘 들으셨는지요? 까미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경험도 우열이 있을 수 없으며 결국 인간에게는 감각적 경험이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무의미하며 어떤 경험이든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까미가 말하는 삶에 대한 광적인 열정이 유한한 삶을 빛내기 위한 다양한 경험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듯 저희 채널의 영상 역시 여러분의 더 좋은 삶에 일조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